나흘 연속 3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취약층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과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4차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나흘째 3만 명대 확진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말 효과가 거의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주말 효과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주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고 있는 그 더블링 현상이 이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정부 예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주 더블링이 된다고 하면 이달 말에 그런 정도의 규모에 이르게 될 거고요. 이제 확진자 수가 10만 부근에 넘어가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정점을 찍을 거라 보십니까? 아마 2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 언제 정점을 찍을까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접종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빨리 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기존의 감염자 숫자가 적으면 또 우리가 집단 면역 상태에 거의 가까이 도달해야 피크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확진자 숫자가 적은 점이 또 피크를 높게 찍고 오랫동안 감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언제 피크를 찍을지 어느 정도의 숫자가 피크가 될지를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발표된 지표를 좀 보자면 오늘 네. 사망자 36명이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단 2명이 좀 줄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도 보이는데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위중증 발생률은 이제까지의 통계로 보면 그 전체 확진자의 한 0.3%? 그러니까 0.3. 예, 1,000명이면 한 3명 정도? 예. 10만 명이면 한 300명 정도가 되는 정도의 상황일 거고, 치명률은 지금 한 0.1% 정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그것의 한 2배쯤 되는 그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현재 오미크론은 젊은 사람에서 주로 많이 확진자가 생기는 반면에 네. 과거의 델타의 유행 시기에는 고령층에서의 돌파 감염 때문에 고령층 환자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델타 시기에 발생한 환자의 연령 구조에 맞춰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재의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에 비해서 정부가 내놓은 통계가 조금 과장된,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높은 숫자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감염 연령대가 좀 더 높아진다면 지금은 좀 젊은 층이잖아요. 네. 높아진다면 더 위중증 환자가 많아질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3차 접종 이후에 돌파 감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4차 접종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낙관론, 비관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고위험군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원화된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중증도를 너무 또 과장해서 네. 우리 사회 전체가 과도하게 방역 위주로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서 치료 체계가 대폭 바뀌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가 됩니다. 네.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 관리군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런 진료가 없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관리군의 경우는 이게 오미크론이 기존의 독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중증도를 갖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독감 환자에게 우리가 뭐 국가가 하루에 2번 모니터링하고 물품 배송해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굳이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까지 기존에 해오던 코로나 환자 관리 방식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현재 기존에 우리가 뭐 코로나 환자 하루 확진자 한 3천 명대에 대응하던 보건소의 역량과 뭐 의료 체계의 역량을 가지고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길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예.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 관련한 치료 키트를 좀 보내주지 않는 정도가 큰 변화인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 산소 포화도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도 보기는 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소 포화도는 이제 폐렴으로 가서 호흡 곤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응급한 상황이 되는 것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그 일반 관리군이라고 얘기하는 고위험군이 아닌 집단에서는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만약에 이제 호흡곤란 같은 그런 증세가 생길 경우에 예. 이제 즉시 그 뭐 호흡기 클리닉이나 재택의료를 하는 의원에 연락을 해서 예. 상담을 받고 만약에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락이나 대응 체계는 지금 신속하게 바로바로 대응이 되고 있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대응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네. 예,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부가 좀 세밀한 대책을 예. 마련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좀 거칠게 지금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관련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많은 확진자 중 대다수가 이제 스스로 건강 체크를 하게 될 텐데, 네. 뭐 건강 체크를 한다는 건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슨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네. 이런 그 약간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응급 상황일 때 내가 어디 가면 응급 진료를 거부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동거 가족도 함께 재택 치료가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동거 가족들 이제 필수적인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확진자는 격리가 돼 있고 동거 가족도 같이 격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식료품을 사러 집에 먹을 게 떨어졌다 그러면 예. 누군가는 나가서 식료품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동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외출인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그 동거 가족이 접종자일 경우, 예, 완전 접종자일 경우에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3차 접종을 받으신 경우나 2차 접종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인 3개월 이내인 경우요. 네, 이내인 경우는 동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3개월이 지나고 아직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7일 동안 공동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면서 재택 치료의 경우에는 10일부터 바뀌고 또 격리 방식의 경우에는 9일부터 또 바뀌더라고요.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가 격리 앱도 폐지가 됩니다. 네. 확진자 스스로 동선을 기입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것도 스스로 누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은 그 오미크론으로 중증도가 낮아지고 그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상당 부분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격리를 하고 감염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자율성에 좀 무게를 네.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감염자 입장에서 네. 마트나 병원, 일상적으로 가는 곳인데 확진자 혹은 확진자의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좀 불안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비감염자들 어떤 식으로 생활 수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강조해 왔던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그 일반적인 수칙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KF94와 같은 침방울을 걸러주는 효과가 네. 높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그 잘 써라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마스크를 좀 허술하게 쓰거나 네. 또는 이제 침방울 걸러주는 효과가 낮은 마스크를 쓰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4차 접종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 4차 접종에 대해서 잠깐 네.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의 필요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요양병원이나 그 요양원이 상대적으로 감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시설이라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4차 접종의 필요성이 그런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3차 접종 후에 대개 한 3개월쯤이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가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네. 그런 결과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 4차 접종을 3개월 이후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오미크론의 파고를 잘 넘기려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 4차 접종을 빨리 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양병원에서 미접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께 네. 이제 새로 나오는 노바백스 백신을 예. 사용한다면 이게 합성 항원 방식이라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항원 백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백신을 만든 방식이라 mRNA 백신과 같은 방식에 비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네. 상대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노바백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 그러면 추가 접종이나 뭐 교차 접종으로도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차 접종을 해도 그러니까 뭐 2차 접종이나 3차 접종에 내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면 다른 백신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교육부가 새학기 네.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에 자율적으로 이 방역을 맡겨서 이제 등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방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2,000명, 3,000명대에서 3만 명, 5만 명, 10만 명대로 간다고 하면 그거를 중앙 집권적인 방식 또는 보건소에만 의존해서 방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지를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교수님, 네, 우리가 지난 2년간 또 해왔기 때문에 네. 역량이 충분히 학교에도 이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아무래도 교육 업무를 하는 곳인데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한 뭐 검사나 그리고 조사 이런 등교 결정 이런 업무까지 그러니까 네. 방역 업무까지 하게 되는 게 너무 과중하다라는 네.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도 근데 그걸 이제 누군가 그러면 대신 해줘야 되는데 뭐 그 일을 해줄 곳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집중되면 보건소가 감당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일반 환자군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까지 재택 치료를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물품 배송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증 환자가 간과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요하다면 오히려 학교의 인력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한 방식이지 그것을 보건소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와도 네. 학생들이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면 진료가 네. 가능한 겁니까?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감염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혹시 잠복기일 수는 있지만 잠복기이면 전파력은 거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 음성이면 네.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수업을 지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서 한 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두세 번 더 추가 검사를 해서 계속 음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혹시 모를 잠복기여서 바이러스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온 경우를 이제 이후에 찾아내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확진이긴 하지만 네. 이제 감염력이 적어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검사를 통해서 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감염력이 있는 전파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확진이 되고 격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 이런 네. 정확도를 네.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는 99% 이상을 충족해야 허가하고 있다 하는데 네. 사실 민감도, 뭐 특이도 이런 말이 잘 네.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개념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민감도라고 하는 거는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거고요. 민감도가 예. 90%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10명 중에 9명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 보도에 따르면 뭐 민감도가 50%다, 낮으면 뭐 20%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예. 것은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바이러스가 많을 경우는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예. 바이러스 양이 거꾸로 적으면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환자를 많이 검사하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예. 좀 지난 다음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하면 양성률이 높게 나와서 당국의 검사 결과를 좀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한 가지 이제 좀 더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감염돼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파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가 전파력이 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만약에 내가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예. 하루나 이틀 뒤에 재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유럽 각국들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보실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난 후에는 결국 방역 조치 완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첫 번째는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이 이번 피크를 지나고 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재유행이 되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상당 기간 또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상당 기간 우리가 공존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는 그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근데 그렇게 네. 되면 계속해서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격리돼야 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고 그런 대응 방식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갖고 있는 위험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인 거죠. 예. 그래서 예. 위험에 비해서 과도한 대응은 그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거리두기가
20일까지로 연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 거리두기가 20일 안에 조금씩이라도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볼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의 추이를 보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도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 거리두기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금 완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면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3차 접종을 예. 한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예를 9시가 넘어서도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달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과연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도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이 대선 때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안을 네. 밝히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의료인적인 관점에서 네. 어떤 식의 투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줄이고 뭐 그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방역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회에서는 투표할 권리나 예를 들면 뭐 시위를 할 권리나 이런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증상이 없는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 접촉자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국민들이 투표한 시간대 이외에 별도의 시간대를 정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는 방법을 저는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선거를 했을 때도 그런 방식을 써봤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훈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